엄마, 나 어떻게 살아? 일장 이혼의 기억, 그리고 아빠의 품. 10살이었다. 여동생은 8살. 부모님의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것 같았다. 어린 내게 이혼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무겁고 차가웠다. 친구들처럼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평범한 가정을 꿈꿨는데 그 꿈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하지만 아빠는 달랐다. 속초의 짠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려도 새벽부터 시작되는 젓갈. 사업일로 몸이 지쳐도 아빠는 늘 우리 앞에서만은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우리 딸들 괜찮다.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 한마디로 무너질 뻔했던 내 세상은 다시 견고해졌다. 아빠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다.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오징어와 명태를 손질하며 정성스럽게 젓갈을 담그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다. 때론 비린내 때문에 코를 막고 싶었지만 그 냄새조차 아빠의 사랑으로 느껴졌다. 두 딸을 위해 온몸으로 버텨내는 아빠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엄마와는 한 달에 한두 번 전화로만 안부를 나눴다. 잘 지내니? 응, 잘 지내.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를 원망하는 기색은 없었다. 아빠도 엄마 얘기가 나오면 내 엄마는 좋은 사람이야. 그냥 우리가 맞지 않았을 뿐이지라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 말에서 두 분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며 나는 자랐다. 이혼이 곧 미움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서로를 위해 떨어져 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아빠는 말로 가르치지 않았지만 삶으로 보여줬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동생과 나는 그 믿음을 품고 자랐다. 비록 한부모 가정이었지만 우리에겐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아빠가 있었다. 이장 눈물의 결혼식. 28살 나는 드디어 결혼한다고 아빠에게 말했다. 대학 선배였던 그와의 연애는 순탄했다.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의 그는 아빠도 마음에 들어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아빠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결혼식 준비는 설렘으로 가득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청첩장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해 나갔다. 특별히 주례를 세우지 않기로 했다. 대신 양가 아버지께서 단상에 올라 덕담을 해주시기로 했다. 시아버지는 차분하고 품위 있는 분이셨고 우리 아빠와도 첫 만남부터 허물없이 지냈다. 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가슴이 벅찼다. 아빠가 방으로 들어와 나를 바라봤다.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식장으로 향하는 길, 아빠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하객들의 축복 어린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가는데 아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다. 신랑에게 나를 맡기며 아빠가 속삭였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드디어 두 아버지께서 단상에 오르셨다. 시아버지께서 먼저 차분하고 세련된 목소리로 축사를 해주셨다. 두 사람이 서로 존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제 우리 아빠 차례였다. 아빠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러더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우리 딸, 말이 막혔다.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잘 자라줘서 고맙다. 목이 완전히 메어버렸다. 식장 안이 조용해졌다. 아빠는 손수건을 꺼내 눈을 닦았다. 혼자 키우느라 부족한 게 많았는데 울먹이는 아빠의 모습에 하객들도 눈물을 글썽였다. 이제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빠 소원이다.
그 순간 식장은 감동의 물결로 휩싸였다.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신랑도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그 감동적인 순간도 잠시 시부모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다. 임신 소식을 전한 뒤부터였다. 처음엔 기뻐하시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따뜻했던 미소가 어딘지 차갑게 식어갔다. 삼장 낯선 동거와 깊어지는 우울. 출산의 고통과 기쁨이 교차하는 2주간의 산후조리원 생활이 끝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기를 품에 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있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설렘은 어색함으로 바뀌었다. 시부모님께서 이미 우리 집에 들어와 계셨다. 100일까지만 도와줄게. 라고 하셨지만 그들의 짐을 보니 장기전을 각오하신 것 같았다. 거실 소파는 시아버지의 자리가 되었고 부엌은 온통 시어머니의 손길로 새롭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가 아기 돌볼 테니까 넌 몸조리나 해. 시어머니의 말은 다정했지만 왠지 내 자리가 없어진 기분이었다. 내 아기인데도 젖 먹일 때만 잠깐 안을 수 있었다. 나머지 시간엔 시어머니 품에서 지내는 아기를 바라만 봐야 했다. 남편은 처음엔 어머니가 도와주시니까 좋잖아라며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점점 어머니의 말에만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여보야,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아기는 경험 많으신 분이 봐주시는 게 나을 거야. 내 의견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다. 가장 힘들었던 건 식사 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만 다른 음식을 차려주셨다. 미역국, 나물, 흰죽. 산후조리에 좋다고 하시며 정성껏 차려주시는 건 알겠지만 가족들이 먹는 일반적인 반찬과는 완전히 달랐다. 나만 환자처럼 따로 받는 밥상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어머니, 저도 다른 반찬 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산후엔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해라는 단호한 대답만 돌아왔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단순히 음식 때문이 아니었다. 내 집에서 손님처럼, 아니 환자처럼 격리된 기분이었다. 밤에 아기가 울면 시어머니가 먼저 달려가셨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엄마는 쉬어. 고마운 말씀이지만 점점 내가 이 집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방 안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가 꿈꿔온 결혼 생활일까? 남편과 대화할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다. 시부모님과 거실에서 이야기하다가 늦게 들어오는 남편은 피곤하다며 금세 잠들었다. 나는 혼자 깨어 있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 문득 엄마가 그리워졌다. 아무 말 없이도 내 마음을 알아주던 엄마 따뜻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엄마가 간절히 보고 싶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엄마는 너무 멀었다. 나는 그렇게 홀로 방 안에서 눈물을 삼키며 버텨나갔다. 사장 무너지는 부부, 멀어지는 마음.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출장이 갑자기 잡혔어. 야근해야 할 것 같아. 핑계는 늘 그럴듯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다. 신생아가 있는 집의 분위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말에도 골프 약속, 동창 모임이라며 집을 나서는 남편을 보며 깨달았다. 그는 도망치고 있었다. 우는 아기, 예민해진 나, 그리고 어머니의 지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우리 얘기 좀 해. 어렵게 꺼낸 말에 남편은 피곤하다며 고개를 돌렸다. 지금은 아니야. 내일 얘기하자.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다. 우리 사이의 대화는 아기 기저귀 갈아달라는 부탁, 분유 타달라는 요청뿐이었다. 시어머니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구체적이고 세세해졌다. 아기 목욕은 내가 하마,
모유는 이제 끊고 분유만 먹이자. 밤에도 이제 내가 아기 재울게. 모든 게 정해진 규칙이었고 내 의견은 무시당했다. 제가 직접 해보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경험도 없으면서 뭘 안다고 그래. 라는 핀잔만 돌아왔다. 내가 아기 엄마인데도 나는 초보자 취급을 받았다. 시어머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엄마가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분유를 먹기 시작하면서 아기와 단둘이 있는 시간은 더 짧아졌다. 그리고 2달에 한 번 정도 이리주일씩 아기를 데리고 제주도 시누이네로 여행을 가셨다. 아기가 없는 텅 빈 집안에서 난 혼자였다. 내 생각과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 결혼 생활이 지옥처럼 느껴졌다. 밤마다 혼자 생각했다. 이게 정상인가? 다른 애기 엄마들도 이렇게 살까? 산후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내가 약해서 결단을 못 내려서라고 자책했다. 이혼만이 답일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며 자란 내가 또다시 같은 길을 걷게 될까봐 두려웠다. 밤늦게 들어와 바로 잠들어 버리는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로부터 전화가 왔다. 엄마가 미국에서 돌아온다는데 너 보러 가겠다고 하더라. 그 순간 가슴이 뛰었다. 엄마.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그 이름이 희망처럼 들렸다. 엄마가 도착한 날 현관에서 만나자마자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엄마. 그 한마디와 함께 울음이 폭발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 따뜻한 품에서 나는 한참을 울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외로움, 좌절감, 무력감이 모두 쏟아져 나왔다. 우리 딸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의 손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드디어 내 편이 생긴 기분이었다. 오장 숨겨진 진실. 엄마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시부모님과의 갈등,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우울감까지. 엄마는 말없이 들어주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아주며. 다 말했어? 엄마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엄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보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 엄마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내 시어머니가 보낸 편지야. 편지?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편지를? 의아해하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병원 진료 기록과 함께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사부인께, 며느리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손녀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손이 떨렸다. 심장질환? 우리 아기가? 글자가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다. 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3차례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산후조리와 산후우울증으로 충격이 클까봐 차마 알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지금 안정적이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세상이 돌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낳은 아기가 수술을 3번이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지는 계속되었다. 며느리의 몸조리를 위해 따로 식단을 준비한 것도, 아이를 제가 돌본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하며 점점 더 우울해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사부인께서 한국으로 나오시면 며느리가 안정을 찾을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편지 끝에는 병원 진료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신생아 중환자실, 심장수술, 회복과정. 낯선 의학 용어들이 가득한 서류들을 보며 현실감이 없었다. 그럼 시어머님이 저한테 차갑게 대한 게 아니라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시어머니는 내가 충격받을까봐 모든 걸 혼자 감당하신 거야. 밤마다 병원을 오가며 손녀를 돌보고 동시에 너의 산후조리까지 챙기신 거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나만 따로 음식을 차려준 것, 아기를 늘 품에 안고 계신 것, 내가 아기와 너무 오래 있는 것을 말리신 것. 모두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럼 남편도 알고 있었나요?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받은 후에는 매일 밤 병원에 가서 아기 상태를 확인하고 온 거야. 야근한다고 거짓말하면서. 남편의 피곤한 얼굴, 나와 눈을 잘 맞추지 않던 모습, 말수가 줄어든 이유. 그는 도망친 게 아니라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마주하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원망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랑이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들이었다. 엄마,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뭘 한 거야? 엄마가 나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솔직한 마음이 터져나왔다.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함께 이겨내는 거야. 혼자가 아니니까. 그렇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비록 그 사랑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를 위한 결정이었음을